인간의 과제. 1969년 겨울이 될 무렵부터 바보회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전태일은 이제 친구들과 노동 문제를 토의하기보다는 그 혼자서 사회와 인간의 현실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에 잠기고 이것저것 마음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날그날의 생활을 위하여 일터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긴 했으나 밤중에 집에 들어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밤을 밝히면서 글을 쓴다든가 멍하니 앉아 있는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근로기준법 공부까지 중단하였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던 고달픈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보았다. 어두웠던 어린 시절,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굴욕감과 패배감으로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항의하며 자라온 22년의 지루한 세월. 굶주림과 질병과 짓눌림과 굴욕과 좌절과 노동의 세월. 교차로에서 저는 언제나 좌회전입니다. 세상에서 우회전의 우선권이 있다는 법칙 속에서 우회전의 부러운 우선권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 1969년 12월 낙서에서. 밝게 뛰놀지 못하였다. 남들처럼 배워보지도 못하였다. 평화시장의 우리 속에서 갇혀 시들었다. 웃음이 없는 세월, 원망스러운 세월이었다.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세월. 그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었고 스스로 자학을 짓씹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었다.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버림받은 과거는, 그의 가난함은, 그의 배우지 못함은, 그의 얼굴에 팬 어둡고 우울한 그늘은, 그의 비천함은, 그의 잔약한 체구와 질병은, 그의 돼지우리 같은 집과 그의 초라한 차림새는, 그가 무능한 한낱 노동자임은, 그 모두가 사회라는 거대한 기구가 지워준 십자가였을 뿐 결코 그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면서도 너무나도 정당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다. 세상은 그의 불우한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마저 자신의 과거를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는 주체성을 잃은 인간, 현실과 한패가 되어버린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의 사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 1969년 12월 31일 일기에서. 그의 불우했던 과거는 이 땅 위에 고통받는 모든 민중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민중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소설 형식으로 회상한 수기를 쓴 것은 이 무렵의 일이다. 그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 문학 형식과 작품 구성 방법에 관하여 책을 읽고 메모를 해가면서 극작 구성을 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시장의 노동 문제에 전념하였던 그가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마도 평화시장의 현실이 전체 사회 현실에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고리이며, 따라서 도려내야 할 불합리한 현실의 뿌리는 더 깊은 데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직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말하자면 평화시장의 기업주들만을 상대로 싸워보았자 그것은 표적을 잘못 맞춘 무모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비위를 폭로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이니 노동청이니 혹은 사회의 다른 기구들이나 힘들이 그것을 시정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착각이 그의 지금까지의 투쟁을 좌절시키고
바보회를 해체 상태로 몰아넣게 한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억압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힘이 아니었을까? 전태일이 그의 자서전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억압적 구조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적나라하게 폭로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가득 찬 위선을 발가벗기려는 하나의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가 보아왔던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그 상호 관계를 돌이켜 보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한가를 꿈꾸어 보았다. 그는 먼저 평화시장에서 본 기업주의 초상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최대의 이윤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존재하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 대중을 희생물로 삼았다. 그들은 인간의 윤리와 희망과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금전대의 부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위선자였다. 입으로는 무슨 인도주의자인 양 가장하고 자신이 마치 노동자의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인 듯 자처하면서도 그 실은 노동자를 기름 짜듯 짜낼 생각만 할 뿐 아무런 애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주들의 비인도적인 착취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만들어져 지배 권력에게 보호받고 있다. 전태일은 그가 근로감독관을 또는 노동청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어째서 기업주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뿐만이 아니었다. 정치가도, 신문도, 종교인이나 지식인도, 사회의 어느 누구, 어떤 기구도 노동자의 참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절 행사 때마다 이 나라 경제 성장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산업전사들의 헌신 덕분이니 무언이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도 정작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후생 문제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뻔뻔스러움에 그는 심한 혐오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노의 서한을 쓰면서 노동자의 참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것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라고 항의하였다. 노동자들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이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더욱 살찌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였다. 사회 전체가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타율적인 구속으로 느껴졌다. 그 타율적인 구속 아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물질적 가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 구속 아래서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는 모두 타인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 인간 본질을 해치는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그는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대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서로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이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며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며 다 같이 고귀한 생명체로서 본능과 희망을 갖춘 가치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다. 인간은 또한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간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이다. 1969년 12월 31일 일기에서.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이 서로 용해되어 있는 상태를 꿈꾼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무관심한 외톨이로서 다만 생존 경쟁의 냉혹한 질서 아래서
탐욕과 이해관계로 야합하고 있는 세상. 그리하여 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고 밀려나는 부스러기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간적인 필요에 봉사하면서 참된 관심과 애정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상사회를 향한 꿈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차디찬 사회 현실 아래서도 인간 심정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소박한 물줄기를 볼 때면 그것이야말로 그러한 이상사회의 단초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모든 인간이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이 현실, 강자가 약자를 부조리하게 학대하는 이 현실, 인간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외면당해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히 불의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개조되어야 할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그 벽은 너무나 두터운 것이어서 그는 자신이 자꾸만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100번이고 다시 일어나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택한 길이 그 자신의 양심의 명령이므로 진리이며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면서 남들처럼 안일한 생활을 추구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그는 그러한 생활이 가치 없는 것이며 현명한 삶의 길이 아니라고 그 자신을 꾸짖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생활의 연속일지라도 감방 안에 갇힌 죄수가 감방 벽에 돌담에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도취에 취한 꼴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복의 환각이며 인간의 참된 기쁨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고 그는 거듭거듭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 사색, 분노, 고뇌, 결의, 그때그때의 심정을 그는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기록해 두었다. 대개 1969년 12월을 전후하여 쓰인 다음의 글들을 소개한다. 이 글들이 동서고금의 사상을 수십 년에 걸쳐 섭렵한 상아탑 속의 철학자의 서재에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밑바닥 인간의 거친 손길에 의해 서울 외곽 쌍문동 산 비탈의 한 초라한 무허가 판잣집 골방 속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절절한 인간의 육성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제목들은 모두 저자가 붙인 것이다.